한 집당 12억 내세요. 미쳐가는 재건축 공사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재건축 아파트들 그 공사 분담금 가지고 좀 되게 시끄러운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뭐 공사비 올랐다 얘기는 들으셨겠지만 실제로 그 단지들에 적용되는 거를 보면은 야, 이 돈 내고 진짜 재건축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집값이 5억인데 추가 분담금이 뭐 5억이다 해가지고 재건축 급제동 걸린 상계주공 5단지를 뭐 가봤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는데 이거 말 그대로 이제 상계주공 5단지가 이제 재건축하는 아파트인데 아파트 가격이 한 5억 정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분담금 재건축하니까 분담금 내라. 근데 분담금을 5억을 내라는 거야. 집값만큼 공사비를 내야지만 이제 새 아파트가 생기는 건데 야, 이거 어떡하냐 해가지고 조합에서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시공사 계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요즘 뭐 시끄러운 GS건설이긴 한데 이 GS건설에서는 또 시공사 해지가 됐으니까 뭐 손해배상 소송까지 막 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집값이 5억인데 분담금을 5억 낸다? 이건 너무 많이 내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 공사비가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요 기사만 보면.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사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노원역 가면은 이 상계주공 5단지라고 있어요. 이게 완전 역세권이죠. 역세권이고 여기가 이제 나름 그 이쪽 동네에서 약간 번화가고 여기가 철도 차량기지인데 면허 시험장하고 다 없애가지고 K-팝 뭐 아레나 해가지고 콘서트장도 만들고 오피스도 만들고 호텔도 만들고 해가지고 강북의 한시 방향 쪽이죠. 한시 방향 쪽에 이제 작은 코엑스를 만들겠다 하는 어떤 그 원대한 계획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쪽 건너까지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개발하면서 더블 역세권이긴 하니까 여기도 이제 재건축하면 이제 좋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 근데 여기에 보면 지금 4억 8,5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5억짜리인데 진짜 5억을 내라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약간의 착시가 있을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은 요 37제곱미터 그러니까 13평짜리 12평, 13평밖에 안 되는 아주 소형 평수 단일 평형 단지입니다. 무슨 소리냐? 뭐 용적률이 좋아요. 용적률도 좋고 층수도 5층짜리 저층 주공 아파트인데 워낙 작은 거죠. 그러니까 13평짜리가 재건축이 되는데 33평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5억을 내라는 겁니다. 13평짜리를 그대로 13평으로 가면은 분담금이 적어지겠지만 이게 거의 지금 면적이 2배 반이 늘어나는 건데 당연히 공사비를 더 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그런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5억짜리 소유주인데 여기다가 지금 5억을 더 내라고 하면 아니 내가 그럴 거면 이 10억 가지고 다른 데 샀지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사실 좀 감당하기 힘든 금액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단지에 투자하는 분들은 기존 소유자들의 경제력을 좀 감안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원주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주민들이 돈이 없으면 재건축도 좀 못하는 시절입니다. 그러면 돈 많은 반포 쪽은 어떨까? 이 반포 주공 1, 2, 4주구라고 해가지고 한강변에 반포 주공 아파트 1단지에서 되게 낮은 저층 아파트가 쭉 모여 있는데 여기가 이제 앞으로 이런 조감도로 바뀌면서 이제 뭐 사실상 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뭐 사상 최고의 뭐 공사비 하면서 이제 뭐 엄청나게 뭐 멋지게 만들겠다 하는 요 반포 재건축을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기도 지금 사실 뭐 문제가 많습니다. 뭐냐? 반포 주공 1단지 재건축 공사비를 1조 4천억을 증액을 요청했다. 단군 이래 최대 단지다 보니까 공사비도 단군 이래 최대예요. 그래가지고 원래가 공사비가 한 2조 6천억 정도였는데 이게 4조가 된 거예요. 공사비가 약 55%가 늘어납니다. 물론 이제 조합에서 조금 더 고급화를 하겠다. 뭐 이런 것들 뭐 반영을 한 것들 때문에 공사비가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기존에 계약한 금액 대비 거의 이제 1.5배가 된다는 거. 그만큼 지금 공사비 증액은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사비가 막 계속 늘어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는 곳들도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뭐 지방에도 이제 부산도 뭐 한 5억씩 내고 뭐 이러니까 와 이거 어떻게 내냐 하지만 여기에 비할 바 못 되지. 신반포 18차 337동은 전용 면적이 살짝 줄어들어요. 111에서 97로 줄어드는데 분담금이 12억 1,800만 원을 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는데 12억을 더 내야 되는 거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짓는데 12억 더 내라? 와 이거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자, 여기가 어디냐면은 한강변입니다. 요 한강변이고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뭐 레미안 원베일리 있고 아크로 리버파크 있고 요 한강변에 이 반포 고층 한강뷰 나오는 그 비싼 아파트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한강 라인에 딱 있는 단지입니다. 단지가 좀 작아요. 작지만 어쨌든 요거 재건축하면은 한강뷰가 쫙 보이죠. 여기 이제 반포에다가 한강뷰에다가 신축 그러면 이제 좋아질 거는 뭐 당연한 입지긴 한데 여기가 좀 단지가 작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
아니 이거 뭐 여기 지금 뭐 재건축을 하면서 뭐 또 임대 아파트도 넣고 뭐 이거저거 하면은 사실상 이거 답이 안 나오겠다. 그래서 워낙 우리가 작기도 하니까 1대1 재건축으로 가가지고 고급화로 간다. 이런 전략으로 예전에 이제 추진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 조금 더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멋있게 짓죠. 그래서 이제 쭉 올려가지고 여기다 이제 커뮤니티도 이제 빵빵하게 넣어가지고 소규모 고급 단지. 라고 한 건데 이게 지금 이제 공사비를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시작을 했지만 지금 시공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내라고 하는 게 되다 보니 지금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물론 여기도 작은 평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평형들이 있는데 요거를 뭐 30평대로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뭐 더 비싸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재건축하다가 이거 잘못하면은 진짜 파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강남 거주자들도 뭐 12억 내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겠죠. 물론 이렇게 비슷한 경우가 있긴 있었습니다. 뭐냐 이렇게 해도 결국에 돈을 좀 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유들이 있는데 이제 그 한강변 가다 보면은 이제 그 강변북로 쪽에 엄청나게 높게 생긴 그 세 동의 오피스 건물인 건지 뭔지 잘 애매하게 생긴 요 아파트가 있어요. 요게 레미안 첼리투스인데 요것도 1대1 재건축의 성공 사례로 이제 꼽히는 곳입니다. 원래도 비쌌던 렉스 아파트가 이제 원래도 전용이 좀 넓었고 원래도 좀 비쌌던 아파트 인데 이게 그때 뭐 규제가 워낙 많았어요. 그 오세훈 시장 이제 초기 집권했을 때 시절인데 이때도 뭐 한강변에 뭐 규제 많고 뭐 임대 아파트 덜아 뭐 기부 체납 많이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여기서도 이제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그냥 우리 정부 규제 다 피하게 그냥 1대1로 간다. 우리는 그냥 원래 세대 수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세대당 5억 4천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10억 원 돈 낸 것 같아요. 지금 물가로 따지면 10억 원 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반포 18차처럼 돈을 엄청 많이 내고 새로 지은 거죠. 그랬더니 이제 재건축하자마자 20억 되고 2018년도엔 25억이고 지금은 한강뷰 나오는 고층은 한 50억대 정도 갑니다. 뭐 1대1 재건축이라고 해서 막 12억 낸다고 무조건 막 엄청 손해를 본다. 라고 말하기도 좀 뭐한 게 이제 과거의 성공 사례가 있긴 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단지들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뭐 5억이든 10억이든 돈을 내야지만 진행이 되니까 이거 이제 조합 입장에서는 아니 굳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많이 낼 줄 알았으면 진행 안 하지라는 마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진행을 하더라도 조금 깎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마음 두 가지가 들겠죠. 그래가지고 시공사를 뭐 해지하려고도 하고 시공사랑 막 협상도 합니다. 근데 공사비 비싸다고 뭐라 해도 사실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공사비가 조금 뭐 높다 그래가지고 깎아달라 그러면 건설사들이 지금 깎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진행했던 시공사가 안 한다고 하면은 지금 다른 건설사들이 공사를 해줄 수가 없는 상황. 그만큼 지금 워낙 비싸졌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광주 쪽에 하나 지금 재개발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다는데 여기도 시공사랑 좀 다툼이 있었는데 시공사가 나 그럼 진짜 안 합니다 라고 해버리니까 다른 데 물어봤는데 아무도 안 하겠대. 그래가지고 그냥 다시 하기로 했다. 이런 기사들도 나옵니다. 집값이 뭐 평당 1,0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던 게 뭐 한 10년, 15년 전이라면은 지금은 땅값이 아니라 그냥 공사비만 1,000만 원이 됐다라고 보시면은 뭐 크게 틀리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비가 3년간 한 30%, 이 공사비 지수로 보면 117이 지금 152가 됐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죠. 지금 정부가 지금 재건축을 되게 추진을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뭐 전체적으로 좀 노후도 많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뭐 건설 경기를 좀 살리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공급을 많이 늘려가지고 어쨌든 시장의 안정을 좀 꾀하겠다. 뭐 이런 뭐 장기적으로 나중에 또 급등하지 않게 이런 뭐 겸사겸사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재건축을 하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같은 것들도 막 발표를 해서 최대한 뭐 안전진단이나 뭐 용적률도 좀 풀어주려고 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게 지금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아까 말했던 그 상계주공 재건축도 보면 다 지금 재건축을 추진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했던 5단지부터 벌써 지금 삐걱삐걱 하는 거 보면은 다른 곳들도 막상 이제 시작하면은 또다시 이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가?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재건축이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기존에 지어놓은 신축을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실제로 5년 이하의 아파트, 그러니까 신축급 아파트의 가격 지수와 20년 넘은 아파트,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이제 마음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지들의 가격이 약간씩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싼 동네의 신축들은 원래도 비쌌지만 지금 약간 더 비싸지는 구조로 가고 있고, 그 옆에 있는 구축들은 상대적으로 좀 격차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짓는 것들은 그러면 잘 지어지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문제가 많겠죠. 왜냐하면 지금 공사비 때문에 다들 난리고, 지금 뭐 금융 비용이 막 다 급등하다 보니까 지금 공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보면 준공지연 아파트가 지금 15만 가구가 있다. 근데 이게 4년간 26배 폭증했다라는 게 이제 기사가 있어요. 뭐냐면 보시면 2020년, 2021년 요럴 때는 준공지연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때는 뭐 그냥 지으면 되니까, 워낙 저금리니까 돈도 잘 빌릴 수 있으니까 분양만 되면 그냥 쫙쫙쫙 짓는 거죠. 물론 요때 뭐 자재가 좀 모자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뭐 중국에서 철근이 막 안 넘어오고 막 이런 것들도 뭐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뭐 이게 문제는 없었단 말이지.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22년부터 이제 금리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23년 작년에는 지방은 거의 30% 정도가 준공이 지연이 되고, 수도권도 한 4개 중에 1개는 지연이 되더라. 그러니까 작년부터 지금 급증하는 공사 지연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마 올해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입주는 뭐 당연히 3년 정도는 잡아야 된다라는 게 어떤 시장의 분위기예요. 옛날만 하더라도 한 2년에서 뭐 조금 길면 3년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당연히 3년 정도는 잡아야죠라는 정도로 공사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하고 있는 곳이고, 지금 시작하는 데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데는 재건축이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는 게 왜 그러냐면, 현재 법 기준입니다. 현재 법 기준으로 뭐 재초안 부담금을 요번에 조금 깎아줬다고는 하지만, 재초안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재건축을 막고 있는 수준의 법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완화를 한다고 해서 사실 이 재건축이 다시 시작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뭐 용산 한강맨션 같은 곳을 보면 여기 이제 뭐 대표적으로 뭐 용적률 낮으면서 대단지에 뭐 한강 나오고 뭐 위치 좋은 뭐 이런 곳이긴 한데, 여기 보면은 이제 집을 팔아서 내는 게 아니고 그냥 재건축을 한 이후에 세금을 내는 게 7억 2천만 원입니다. 이거는 뭐 내가 팔았으면은 양도세로 해가지고 판돈에서 좀 떼면 되는데, 이거는 팔지도 않고 그냥 재건축했다는 이유만으로 7억을 세금으로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대출 받아서 7억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존재하는데, 뭐 깎아줘봐야 5천만 원 깎이는 거고, 이거를 내고 거기다가 아까 말한 시공비도 내고 나중에 양도세도 낸다? 그러면 이거 쉽지 않죠. 그러면 나 이거 공사 못한다, 나는 나중에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조합에서 좀 약간 거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막상 시작을 해도 좀 막막해지는 수준의 어떤 세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뭐 재건축 단지 중에 가장 비싸다고 할 수 있는 압구정을 한번 보면 어떨까요? 압구정 쪽도 당연히 뭐 고급화도 하겠지만 공사비 자체가 만만치 않겠죠. 그래서 30평대가 똑같이 30평으로 만약에 간다, 그냥 똑같은 거죠. 똑같은 평형대를 받아도 분담금을 한 3억 정도는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의 공사비를 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압구정 쪽도 지금 뭐 공사가 뭐 쉽지가 않아요. 이 3억이면 뭐 싸니까 뭐 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막상 그렇진 않습니다. 이 돈도 내가 왜 내냐 이런 분들도 많고, 만약에 좀 더 대형 평수로 간다 그러면은 뭐 7억, 18억, 뭐 아주 극단적으로 이제 100평짜리를 받을 때는 55억까지도 분담금이 나오기도 하는 거죠. 또 재건축으로 유명한 단지가 음마아파트죠. 음마아파트도 당연히 지금 타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음마아파트가 이제 20년 만에, 그러니까 작년인가요? 20년 만에 이제 재건축 조합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추진이었고, 추진이로 거의 한 20년 정도 막 분쟁도 많고 그랬었는데, 결국에 조합이 설립이 되면서 분위기가 막 좋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22년에 좀 빠졌었던 게 급격하게 바로 회복을 하면서 순식간에 막 6개월 만에 6억이 올라가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다시 또 오리무중 상태로 빠지게 됐습니다. 이제 다시 멈춰선 음마 재건축 해가지고 이제 조합에서 막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뭐 분쟁이 생겨서 소송을 하는데 뭐 변호사 비용을 막 10몇 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뭐 소송을 진행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또 뭐 배임 혐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맞소송을 걸고 막 이런 내부 갈등도 엄청나게 지금 많아지고 있고, 가뜩이나 용적률이 낮은 단지도 아니어가지고 원래도 좀 분담금도 좀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되는 단지인데,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공사비 추가로 더 붙으니까 이거 어떡하냐. 여기다가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내라고? 야 그러면 이거 답 안 나오지라고 하면서 지금 사람들이 실망해서 내놓는 매물들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전국적으로도 뭐 마찬가지긴 한데 지금 공사비 때문에 지금 재건축 단지들이 다 분쟁에 빠져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시공사가 원래 계약을 할 때 뭐 500만 원, 뭐 35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계약을 했었는데 지금은 600, 800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것도 사실 600도 지금 낮은 거예요. 최근에 지금 계약하는 데들은 뭐 800에서 900을 막 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과거 대비 뭐 최소 50에서 뭐 100% 올라가는 곳들, 150% 올라가는 곳들도 지금 많습니다. 이게 건설사의 횡포냐 아니면 뭐 불가피한 현실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건설사의 횡포라고 보기는 참 어려워요. 요즘에 건설사 상황이 좋지 않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뭐 공사비도 많이 올랐고 금융비용도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 계약을 해지했습니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는데 뭐냐면 이건 진짜 날벼락이죠. 사전 청약을 했던 단지가 지금 취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청약을 해서 나 이제 여기다 집을 하나 얻을 수 있겠구나. 나 그동안 열심히 돈 모아야지라고 생각했던 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을 텐데 이 건설사도 뭐 따져봤겠죠. 이리저리 따져보고 뭐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나 뭐 따져보다가 야 이거 해가지고는 엄청난 적자가 일어나겠다 생각해서 그냥 시공 자체를 아예 취소를 시켜버리면서 사전 청약도 같이 취소가 되는 뭐 그런 안타까운 일도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지금 공사비가 그만큼 비싸다. 건설사들이 돈이 남으면 할 텐데 지금 안 될 것 같으니까 포기까지 하는 거죠. 지금 물가도 인상되고 시장도 안 좋고 PF 불안은 뭐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됐죠. 거기다가 이제 금리나 이제 금융 비용이 워낙 높아졌어요. 금융 쪽에서도 건설사 쪽에다가 리스크를 많이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를 뭐 엄청나게 많이 받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어봐야 돈 남기도 쉽지가 않다. 이달만 14건 유찰 해서 시공사 못 찾는 정비사업 해서 지금 시공사 선정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 뭐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건설사들도 별로 안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게 솔직한 마음일 거예요. 어떤 분들은 건설사가 뭐 직원들도 많고 한데 직원들 뭐 놀릴 수 없으니까 일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도 건설사 출신이지만 건설사의 장점이랄까요? 건설사의 장점은 사옥 하나 하고 직원만 있으면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사람 장사하는 업이기 때문에 일이 없으면은 직원들을 내보내면 내보냈지 괜히 판 벌렸다가 돈도 많이 못 버는데 괜히 막 수백억, 수천억 적자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건설사들도 지금 가능하면 안 하고 할 거면 돈을 많이 주면 그때 고민해볼까 말까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대형 건설사들은 그래서 아예 그냥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당장 답이 없으니까 해외로 나가자 해서 지금은 해외 공사 수주로 많이 포커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는 조합들이에요. 조합이 지금 빨리 지어가지고 이럴 때 잘 지어놔야지 나중에 또 치고 나가는 게 패턴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호황일 때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이런 불황일 때 남들은 못 지을 때 나만 지으면 아크로 리버파크나 뭐 트리마제 같이 나중에 이제 호황이 돌아왔을 때 신축발을 막 받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하기는 해야 되는데 공사비가 너무 비싸니까 지금 좀 조합에서 답답한 거죠. 그래서 지금 성수 전략정비구역이라고 해서 여기는 서울시에서 70층 지으라고 아예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높게 지으세요. 여기 한번 랜드마크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해가지고 스카이라인도 아예 멋지게 해보자고 서울시가 제안을 했는데 조합에서 죄송한데요. 저희는 그냥 낮게 지을게요 라고 오히려 지금 거절을 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49층으로 짓는 거랑 70층으로 짓는 거랑 공사비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원래도 지금 공사비가 비싼데 여기다 1.3배를 더 내라고? 이거 안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 해가지고 말씀은 고맙지만 그냥 49층으로 짓겠습니다 하는 것도 나옵니다. 지금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사실 100%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빌라든 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 포함을 해도 이 가구 수보다도 부족한 게 지금 주택 수인데 이게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노후화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신축은 사실 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신축이 사실상 지금은 공급 중단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사들도 지금 어렵고 조합도 지금 할 수 없는 이유는 가장 큰 게 이제 금융 비용인 거죠. 이제 금리도 너무 높아졌고 부실도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돈 빌려줬다가 우리도 망한다.
하는 그런 금융권의 좀 불안 요소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지금은 공급이 불가능한 상태. 거기다가 뭐 정부가 어떤 뭐 정책을 많이 풀어주는 분위기라면 사업성을 뭐 개선해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총선이라는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한 4월 초까지는 정부도 뭐 아무것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한 달 전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있는데 여러분들 벌써 까먹었을 겁니다. 뭐냐면 110 대책인데 부동산 대책이라고 나름 뭐 야심차게 발표했지만 뭐 저도 다루고 많은 분들 뭐 언론에서도 다뤘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했던 대책이 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아주 냉랭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어떤 반등의 효과 없이 그냥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는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빌라, 오피스텔, 뭐 도시형 생활주택 뭐 다 지금 공급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파트도 뭐 당연히 안 되는 거고 한마디로 지금은 서울에 그냥 뭐 사람이 살만한 것들 그런 것들은 신축이 지금 거의 잘 안 지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수도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좀 정부가 조용해요. 그렇지만 이제 총선이 지나면 어찌됐든 뭐 결과랑 상관없이 정부도 뭐 경기도 살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공급도 해야 되겠죠. 다음이 또 대선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정책이 나오긴 할 겁니다. 근데 이 정부 정책이 분명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 강도가 얼마나 셀지 뭐 요거에 뭐 차이는 있겠지만 총선 끝나고 나면 아마 조금 뭐 국회가 정리되는 대로 바로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요게 지금 조금 어떤 변화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비아파트 활성화 정책이 110 대책 정도로는 사실 뭐 전혀 택도 없고요. 아마 기존의 구축 빌라나 구축 오피스텔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뭐 규제를 많이 풀어주는 뭐 그런 것도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공급 관련해 가지고도 법을 개정할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발표를 하면서 좀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좀 바꾸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때까지는 아직도 한 2달 이상 남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갈 것 같고 당분간은 그냥 공급이 안 되는 상태로 조합과 건설사가 계속 싸우면서 시간이 가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두 달 지나면은 그때 뭔가 좀 방향성이 나올 것 같아요.